네,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재앙을 막는 영적 서밋. 지금 저희 메시지와 방향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고한 책은 기독교 세계관을 원래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다녀와서 박정희 책을 읽었고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 그거는 이제 많이 읽지 못했는데 어쨌든 관련된 책이어가지고 참고차 넣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 아주 짧게만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먼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다 학교 졸업을 했어도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죠. 학교 다닐 때도 몰랐는데, 제가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이렇게 세 번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교과서 개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처음에는 그냥 직장을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려고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담회색도 쓰고 CVDIP도 나고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교육 과정에는 그 반드시 학계 또 정치계 그 이데올로기가 반영이 되는 게 교육 과정이구나. 왜? 애들을 그렇게 각인시키고 세뇌시켜야 다음 세대, 다음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 교육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위험한 현장이고요. 근데 저희가 7월 19일 지난주 토요일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상암에 있는 거길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와, 박정희 유명한데 한 번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기 전에 뭐라도 좀 알고 가야 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좀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하고 딱 10살 차이가 나. 74년생. 근데 이분이 그 학창 시절 다닐 때는 제 4차, 5차 교육과정 시대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박정희 업적에 대해서 학교에서 엄청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반공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방학 숙제로 공산당을 괴물처럼 그리는 그런 숙제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와, 야 10년 차인데 나하고 전혀 반대, 완전 다른 교육이 있었네. 저는 이제 84년생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차, 7차 교육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박정희는 독재자야.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독재자야. 막 힘들게 만든 독재자야. 그러면서 안 가르쳐줘. 그냥 독재자야 하고 넘어가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뉴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막 안 좋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많았고, 오히려 더 강조했던 거는 어떤 민주화, 반일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 반전, 막 평화, 통일, 이거를 엄청 강조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라도 전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3살, 4살 이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주 사람이지만 무늬만 전주 사람이야. 저는 이제 항상 나는 무늬만 전주야. 난 전주 비빔밥도 한 번 안 먹어봤어.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지역 갈등 그 감정이 있더라. 괜히 뭐 예전에 쌍방울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야구팀. 거기 지면은 막 괜히 속상하고 전주에 뭐 이렇게 뭔가 불이 가는 것 같으면 속상하고, 막 전라도에 뭐 이렇게 하면 속상하고, 경상도 뭐 잘 되면 약간 짜증나고 이상한 반일 그 지역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 난 살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모르는데, 이 교육의 영향이 엄청 무섭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정치선교학교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고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2018년도에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거기서 이제 이런 걸 했어요.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들 해가지고 4명의 인물의 종이 인형 저거 이제 만든 거죠. 야, 지금 보니까 와 우상을 만들게 하네 애들한테. 저 사람들의 인물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이 그때 당시 대통령인데 엄청나게 좀 이렇게 막 높이고, 트럼프는 약간 사업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제 약간의 프레임을 씌운 거죠. 김정은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 야, 이게 뭐야? 시진핑 뭐라고 써있냐면 강한 중국 만들기를 위한 노력, 중국의 주석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우리가 애기들이 이 인형을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저 당시엔 몰랐어. 요번에 자료 찾다가 발견을 했어. 이게 뭐야? EBS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이 논란 돼가지고 그 임원이 사퇴하고 하면서 조금 일단락 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 제가 이제 해서 요번 7월달에 읽은 책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 김민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음 달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세계관, 그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 어떤 한 사건을 놓고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 왜? 그 해석을 할 때 어떤 전제가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근데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싸운다.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한다. 소통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전도는 뭐냐면 이 상대방의 세계관을 바꾸려면 그 전제부터 바꿔야 돼. 그래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게 전도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전제,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 뭐 만약에 화가다. 그럼 예술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거고, 뭐 영화인이다. 영화를 통해 드러나고, 뭐 건축가다. 건축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전제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시대의 교육을 봐야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지금의 그 세계관, 뿌리를 알 수 있구나. 근데 그 상태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죠.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애들은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배운다는 거죠. 그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세계관에 무지할수록 애들은 망해간다는 거죠. 재앙이 애들한테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일부 메시지 때도 목사님이 세계관에 대해서 막 잔뜩 서론에 쓰셨는데 알아야 되죠. 어렵지만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갔다 왔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온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가난의 재앙을 막아줬구나. 박정희 어린 시절 우리 같이 갔던 분들한테는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모르시는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박정희 어린 시절 이제 이 어머니가 박정희 모친이 45세 때 임신을 했대요. 근데 이제 7째 애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난하고 막 45세에 임신한 게 너 쪽팔리고 이러니까 얘를 떼야겠다. 그래서 막 간장 끓여서 마시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했지만 태어났어요. 태어날 놈은 태어나는구나. 이제 요거를 좀 봤고 학창 시절 때는 막 성적이 다 우수하진 않았대요. 그냥 뭐 양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군사체육, 뭐 교련, 뭐 이런 쪽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 학교를 사범 학교를 나와서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념관 가니까 이제 소 옆에서 소 염을 먹이면서 막 독서하는 그런 장면도 있던데 어떤 책을 읽었냐? 제가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나폴레옹, 이순신, 알렉산더, 플루타르크 영문정, 삼국지 이거를 많이 읽었다고 해요. 계속 읽었대요. 전쟁 영웅들,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군인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근데 이제 사범학교를 졸업해서 교사를 근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군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사학교를 들어가서 만주에 있는 육군 군관학교 거기 이제 1기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1기 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2기 시험을 치르러 갔을 때 자기 이제 면도칼로 새끼손가락 해가지고 혈서를 썼대요. 내가 여기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혈서가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그 강제호라는 그 학교 시험관이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왜 도와줬을까? 나중에 도와줬다고 나왔는데 왜 도와줬을까? 알고 보니 고향 선배였어. 자료를 요번에 조금 더 찾아보니까 아 고향 선배였구나. 아 후배를 도와준 거구나.
야, 중직자 한 명 그래서 중요하네. 뭐 이런 거 좀 봤는데 그래서 2기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니까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고 나중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도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 망대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의 그 셋째 형이 있어요. 박상희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찾아보니까 김종필의 장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였다. 근데 이 사람이 공산당원으로 막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11 사건으로 이제 경찰한테 총을 맞았는데 뭐 이제 완전 저격을 당한 건 아니고 도망치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맞아가지고 어떻게 좀 우연한 사건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박정희가 그 군관학교 다닐 때 이미 학교에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좌파 서적 같은 게. 그러니까 그걸 이미 다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에 있을 때는 군 복무를 할 때는 좌익 그 군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이제 박정희 성격이 약간 이제 군인을 좋아하고 어떤 시대를 개혁하고 싶어하고 막 지금의 어떤 가난한 상태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와 좀 코드가 맞은 거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박정희가 죽은 거야.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빡친 거죠, 일명. 그래서 이제 분노심에 불타가지고 이제 남로당이라는 곳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남로당이 뭐냐? 북한을 중심으로 무력 적화 통일,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하는 거야. 북한으로 통일이 되는 걸 원하는 그런 집단인 거죠. 그래서 박헌영, 영훈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락치로 그래서 군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의 무력 통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하는 어떤 스파이의 총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수 순천 이제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그거 연루가 돼가지고 체포가 됐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막 이제 도와준 거예요. 얘가 막 진짜 막 빨갱이가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좀 도와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사상 전향을 했다고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박정희가 너무 똑똑하니까 백선엽이라는 분이 추천을 해요. 뭐 육군 전투 정보과. 그 이제 인터넷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전투 정보과가 국군의 대북 안테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투정보과에서 1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전향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25가 남침되기 한 6개월 전에 지금 조금 좀 이상해. 어떤 정보들이 이게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해. 야, 우리 이거 조금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써보자. 해가지고 연말 종합 적정, 적이 올 거를 이제 확인하는 판단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남침 위기 약간 조짐이 보이니까 대비하자라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걱정스러운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1950년 3월에 공격해 올 것 같다. 근데 약간 그쪽에서 어떤 군인들이 합류하는 게 늦어지면은 한 3개월 뒤 6월로 연기될 것 같다라고 1949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건 1950년 6월쯤에 공격이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진짜 그날 터졌어요. 정확하게 1950년 6월 25일 날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유능한 군인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남로당에서 있었던 그 좌익 활동 때문에 출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전시 상황이 되니까 출세 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육군 포병 소령으로 들어가고 작전 정보국에 들어가고 중령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위기지만 이 사람 개인 역사를 봤을 때는 재도약을 하는 기회가 전환점이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이후에 이승만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제 하야를 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해요. 근데 민주당이 하는 것들 보니까 이제 박정희가 답답해 약간 이제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장면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얘 좌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취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빡친 거죠, 얘가 박정희가.
그러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시대적인 뭐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야 갈아엎자 해가지고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혈혁명을 이뤄요. 하룻밤 사이에. 왜? 그만큼 국가 그 정권이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딱 되고 나서 처음 한 게 뭐냐면은 한 이틀 후에 만든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를 재건해야 돼. 그러고 났는데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인데 이제 계속 그만두려고 했는데 막 옆에서 좀 더 해라 했는데 1년 후에 이제 사퇴를 해요. 자진 사퇴를 해. 그래서 제5대 대선이 열려가지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념관 가서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딱 대통령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이야 이게 불타버린 폐가를 인수받은 것 같아. 쓸 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에. 완전 파산국, 최빈국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가난을 물리치면 내가 이런 군사혁명을 했어도 이거를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반공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너무 많아.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좌경화되니까 반공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주경제를 만들어 가야 돼.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김성진이란 분이 쓴 그 박정희 되게 얇은 책인데 제가 요번에 깨달았어. 한 3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유튜브 올릴 테니까 텍스트 보시고요. 이런 리더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갔다 온 거 사진 촬영을 좀 했는데 입구 딱 들어가면 이제 예전에 그 청와대 그 느낌을 살렸대요. 우리들이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려고. 근데 딱 그 입구, 이제 전시관 입구에 딱 뭐라고 쓰냐. 공산주의, 게으름, 위선, 도박, 기근.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게을러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를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책 읽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정부 인사들한테 했던 얘기가 명령은 5%고 실제 확인하고 감독하는 건 95%야. 빨리빨리 움직여. 나라 빨리 재건시켜.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인데 지금 시대에 지금 아래쪽은 환하고 위에는 다 불이 꺼져 있죠. 이게 지금 경제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우측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무슨 뭐 회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함께 가자, 함께 뭐 경제를 일으키자 했던 국가 서밋들의 그런 모임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옆에 있는 흰 옷 입은 사람, 저게 필리핀의 마르코스라는 이제 독재자인데 둘이 항상 비교가 된다고 해요. 둘 다 독재를 했는데 서로 너무 다른 독재를 해서 비교가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어저께도 조금 더 찾아봤는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좀 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 수준이었는데 한 10몇 년 사이에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거는 일반 회사에서도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해냈다? 엄청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실제 이제 예체능에도 다 이제 조금 그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해요. 저거를 직접 다 그렸다고 해요. 처음에 스케치 같은 거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호남 고속도로 구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생각은 했어.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늦어진 거지. 밑에 있는 새마을 운동. 저는 류태영 박사 이야기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5개년 계획을 하는데 뭐 1차 때는 뭐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해, 2차 때는 뭐 산업구조를 근대화시켜, 자립경제를 확립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엄청난 추진력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저 이제 국민교육 현장 맨날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요거를 이제 어른들은 다 하지만 저는 요번에 처음 읽어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가난한 사고,
게으른 사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문장들을 이제 얼마나 이제 그 고민해가지고 썼는가를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 길, 왜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지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 그래서 33개 노선 우리나라에 깔린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야씨 우파 집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우파 아니냐 뭐 했다는데 배울 건 배워야지. 어떤 분이 막 이제 이거를 놓고 그래도 독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많이 좀 피도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정리해고 없이 어떻게 평화로운 이런 구조 조정이 가능하겠냐. 챗 GPT한테 물어봤어. 거의 극히 희박한데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은 절대 생각 바꾸지도 않고 자기 자신 바꾸지도 않고 계속 이제 스파이처럼 돈 빼먹으려고 하고 그런데도 평화롭게 해야 돼.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다. 유토피아적인 헛소리다. 그리고 경영학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당시 남로당 세력이 군인 안에도 있고 정치권 안에도 있고 교육계 당연히 있고 곳곳에 다 깔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돼봐야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깨달을 거냐 이거죠. 재앙을 닥쳐가지고 깨달으면 참 무식하다. 그걸 이미 막았다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 좀 감사를 할 필요는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근데 이제 비판받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18년 독재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을 죽이게 했다. 근데 제주 사상 사건 같은 거는 그게 왜 일어났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일어났냐. 남로당이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막 이런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박정희 대통령도 다 받고 있었고 생전에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런데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상상을 해보면 나오겠죠. 아까 마르코스 필리핀 그 독재자 잠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혼자 배부른 독재를 했다. 이건 참 쉬운 독재죠.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국가가 망하든 어쩌든. 근데 박정희는 굉장히 어려운 독재를 한 거죠. 욕을 먹으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그런 독재를 했다. 그래서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그 70년대 대표적인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고 엄청나게 그 박정희를 비판했던 그 사람인데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왜 마르크스주의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박정희가 했던 말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오판을 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남긴다. 그래서 과거는 자기가 이 사람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박정희가 옳았다. 한국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구나. 그런 독재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막아야 되냐? 영적 재앙을 막아야겠다. 근데 이제 국가적 재앙을 막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그 박정희 그리고 이제 뭐 류태영 박사, 뭐 최영석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감사할 건 감사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안타까운 점, 자기에게 오는 또 가정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를 그거는 막지 못했어. 영적 재앙을. 그래서 이제 유경수 여사 피살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피살됐죠. 그리고 이제 아들 박지만도 마약 사건, 마약 엄청나게 한 6번인가 뭐 했다고 해요. 그 중에 5번은 걸려가지고 또 들어가고 6번만 했을까요? 더 많이 했겠지.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제 그 영세교 교주였다고요. 최태민, 최순실 이제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탄핵도 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한 가정에 왔다. 이거 엄청난 영적 재앙이다. 제가 이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가서 보니까 와 거의 세종대왕급이야.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지혜를 낼 수 있지? 뭐 옆에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저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갈 수 있나? 근데 영적 문제를 막는 건 불가능했구나. 이 사람이 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은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또 완전 크게 또 바뀌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은 남았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는데 이제 뭐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 이걸 원작으로 이제 했다라고 오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모티브만 따왔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고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 얘기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영화 봤다 하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야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올려줘. 한 번 보고 어떻게 리뷰를 자세히 달아. 간단하게 한다면은 그 안에서 막 이런 이제 막 멘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뜯어서 보면 좋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DVD로 출시가 됐을 때 여러 번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부분은 논란이 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몬 배급사 했다라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봤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가? 그것도 어떤 무엇을 이긴 왕인가? 요 관점으로 저는 본 거예요. 그 전제로 놓고 봤을 때는 보면은 한 번쯤 우리가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막 부분적으로 다 뜯어서 비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굳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애들을 다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럼 학교도 가지 말고 밖에도 나가지 말고 모든 TV도 보지 말고 독서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 볼 건 보고 포럼을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부분도 참고로 우리가 할 필요는 있다. 네, 포럼을 하면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왕중왕 이야기인데 이제 아들이 월터라는 좀 애기예요. 근데 얘가 막 칼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을 정복한 이 그 아서왕, 위대한 아서왕 막 이렇게 좋아해서 쫓아다니는데 아버지가 디킨스인데 더 이상 칼이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칼 들고 있다가 그 칼을 던져버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본 부분들은 뭐냐면은 치유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아기가 상상 속에서 이제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다녀. 근데 3인칭 시점으로 계속 봐요. 막 소경의 눈을 떠, 막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막 쫓아내, 막 누워있는 병자를 일으켜. 3인칭 시점에서 막 보다가 약간 끝에 가면은 1인칭 시점으로 이 앵글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관객들이 눈을 감고 있다가 떴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점을 다 앵글을 바꿔놓거든요. 인칭이 바뀌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 내 문제가 해결이 받았구나.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이제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는 장면이 있는데 똑같이 그 월터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 밑에 있는 사진처럼 엄청나게 손이 커. 대왕 손으로 이렇게 건져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닷속으로 가면서 나중에 그게 십자가와 연결되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스스로 자력 구원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운명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게 베드로를 구한 게 아니라 나를 구하셨구나. 시점 전환들이 툭툭 일어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를 관객한테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최고 기적이야. 막 눈 뜨고 뭐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최고 기적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증인이 돼요. 막 자는 막 형제들 다 깨워가지고 야, 이 얘기 들어야 돼. 막 하면서 밤새 얘기하는. 그래서 재앙에서 풀려난 자가 내가 어디서 풀려난지 알아야지. 그러면 재앙을 막는 영적 서밋으로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전략은 한 명을 치유해가지고 서밋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쓰시는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계속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비판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박정희도 비판해야 되고 어떤 이런 작품도 다 비판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왜 이런 사건들이 펼쳐졌는 걸 알면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 지금의 정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이 바뀌겠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 여정 속에 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은 나만의 어떤 CVDRP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도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1시간 반짜리 영화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난다?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우리가 가는 어떤 그런 발자국들이 그 다음 후대들이 또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마하나님교회 성도님들도 받으면 좋겠습니다.